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8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부산 서면의 한 탐정사무소,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비치는 작은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 61살인 윤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정희 씨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해운대의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젊은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 남성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이었죠. 두 번째 사진에는 차 안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남편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처럼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정희 씨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세 번째 사진에서 여성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순간 정희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 38살의 김유라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왜 며느리랑 같이 있어?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새어나왔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진으로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심지어 포옹하는 장면까지 38년간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던 남편과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온 여자가 이런 관계라니 정희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본 정희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진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치 결혼 생활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이 충격적인 발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 그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달 전, 정희 씨는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을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는 일상을 9년째 반복하고 있었죠.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가정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 최강호 씨, 63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예전만 못해 수입은 줄었지만 단골 손님이 있어 나름 안정적이었죠. 강호 씨는 건강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 온천천변을 조깅하는 습관을 14년째 이어오고 있었죠. 처음엔 3km를 뛰던 것이 이제는 10km도 거뜬히 소화할 만큼 체력이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정말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라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정희 씨도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강호 씨에게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 씨가 시장에서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강호 씨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불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당분간 생활비를 줄이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활비까지 줄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정희 씨도 요양보호사로 수입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호 씨가 운동을 다녀왔다고 돌아왔는데 평소처럼 땀에 젖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운동복도 뽀송했고 머리카락도 마른 상태였죠. 예전엔 10km를 뛰고 나면 수건이 필요할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운동량을 줄였나 보다 했지만 며칠이나 같은 모습이 반복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강호 씨 옷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생 향수를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실실 웃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 겁니다.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거나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으면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무언가 달콤한 비밀을 간직한 듯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되자 정희 씨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38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는 건 쉽지 않았죠. 요양원에서 일하면서도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이 시작되자 모든 행동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죠. 운동 간다더니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 향수 냄새는 그 여자 때문이 아닐까? 혼자 웃는 건 그 사람 생각을 해서가 아닐까?
의심을 지우려 애썼지만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횟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보지 않던 사람이 몇 분마다 확인을 하고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장을 보내곤 했죠. 이런 상태가 이어지자 정희 씨는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김선옥 씨가 너 요즘 무슨 걱정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라고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망설이다가 결국 남편의 변화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운동 후 땀도 없고 향수 냄새가 나고 혼자 웃고 휴대폰을 자주 보고 생활비를 줄이자고 한 것까지 모두 말했죠. 선옥 씨는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옆 동네에 아는 사람이 사설 탐정을 써서 남편 바람 증거를 잡았다더라. 의심만 하는 것보다 증거를 보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생각이 깊어졌고 며칠 후 인터넷으로 직접 탐정사무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에게 들킬까 봐 대구 시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무소를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약속한 다음 날,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탐정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응대해준 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성이 박 씨인 그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앉자마자 한 달 가까이 품고 있던 의심과 불안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최강호의 이상한 행동, 운동 후 땀 한 방울 없는 모습, 향수 냄새, 생활비 감축 요구, 잦아진 휴대폰 사용, 그리고 혼자 웃는 표정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죠. 박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더니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명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액을 들은 정희 씨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 돈이면 3달 생활비는 거뜬히 나올 금액이었지만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직후부터 박 탐정은 강호 씨의 일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 동안 강호 씨는 매일 아침 9시 출근해 서면역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서 근무했고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혼자 먹은 뒤 저녁엔 온천천에서 조깅을 하고 귀가하는 평범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박 탐정은 혹시 의뢰인이 과민 반응한 건 아닐까 의문이 들 정도였죠. 그러나 2주 차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강호 씨가 사무소에서 근무 중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박 탐정은 그 순간부터 더욱 경계를 높이고 관찰 시간을 늘렸습니다. 3주차 어느 날 저녁, 강호 씨가 평소와 다르게 공원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해운대 중심가에 위치한 한 모텔이었습니다. 강호 씨가 혼자 로비로 들어간 지 10분 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박 탐정은 연속으로 셔터를 눌러 그 장면을 모두 사진에 담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나오는 장면이었죠. 2시간 뒤 강호 씨와 그 여성이 나란히 모텔에서 나와 주차장을 걷고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혔고 그때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다음 날 박 탐정은 여성이 들어간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며칠간 대기하며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또 다른 남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 남성은 강호 씨의 아들이자 정희 씨의 아들 최도윤이었습니다. 즉 모텔에서 강호 씨와 함께 있던 여성은 다름 아닌 며느리 김유라였던 겁니다. 박 탐정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을 포착했고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까지 모두 사진으로 확보했습니다. 한 달 후, 박 탐정은 충분한 증거를 갖고 정희 씨를 다시 사무소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십 장의 사진을 본 정희 씨는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특히 유라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장면에서는 온몸이 굳어버렸죠.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정희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탐정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2주차 이후 수상한 행동이 이어졌고 모텔에서의 만남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충격적인 관계임이 확인됐다는 것까지 상세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현실감이 사라진 듯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후 정희 씨는 깊은 고민 끝에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박탐정이 소개한 20년 경력의 가사 전문 변호사 장민석을 찾아갔습니다. 장 변호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단순 불륜보다 법적으로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며 확보한 증거 사진들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제는 아들 도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하느냐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일이고 아드님 역시 피해자이니 알고 대처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도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던 도윤도 사진을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라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충격과 분노, 배신감에 떨던 그는 그 자리에서 유라와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최강우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사진과 기록들이 너무 명확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우 씨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법정에 제출된 모텔 출입 사진, 포옹 장면, 주차장에서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재차 이어진 만남의 증거 앞에서는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강우 씨와 김유라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까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강우 씨가 유라에게 건넨 돈이 3,2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돈은 대부분 유라의 사치 생활에 쓰였고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해외 직구 의류, 비싼 에스테틱 시술 등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라가 이 사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았다는 점이었고 그 상환을 강우 씨가 대신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우 씨가 몇 주 전 생활비를 줄이자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생활비를 삭감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들은 윤정희 씨의 눈에는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서렸습니다. 법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특수관계에서 발생한 불륜이 가족 구조 전체를 파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 서있는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아들과 어머니,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극악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정희 씨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부동산과 예금의 7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정 판결이 끝이라고 생각한 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회적 응징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입소문을 타자 부산 동래구 일대는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내용은 하루 만에 동네방네 퍼졌고 특히 강우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사무소 유리문에는 불륜남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빨간 글씨 포스터가 붙었고 누군가 떼어내면 곧바로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붙였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사무소 앞에서 수군거렸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어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강우 씨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신규 고객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신뢰는 생명인데 이번 사건으로 강우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시아버지 며느리 불륜이라는 키워드가 뜨니 사업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수입은 예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무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김유라 역시 사회적 매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는 회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미용실과 네일숍에서는 직원들이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동네 맘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유라를 모임에서 제명시켰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를 변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최도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부터 유라와 별거에 들어갔고 판결 후 바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 강호와도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윤정희 씨에게만 남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자를 잘못 봤어요라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에게 잘못이 없다며 위로했지만 도윤은 끝내 자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정희 씨는 판결 후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부산 금정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전세집을 마련했습니다. 38년간 살았던 집은 떠났습니다. 그곳은 너무 많은 상처와 배신의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햇볕이 잘 드는 거실과 새로 장만한 화장대가 그녀의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처음엔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대단하다. 그 상황을 이겨내다니라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 뒤 정희 씨는 훨씬 밝아진 얼굴로 동료 김선욱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동료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여행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제주에서 보낸 며칠은 오랜만에 그녀에게 활력을 불어넣었고 웃음과 자유, 그리고 해방감을 되찾게 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윤정희 씨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고 그 장에는 배신도, 거짓도, 불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여행에서 돌아온 윤정희 씨는 새벽 공기가 유난히 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어디 있는지, 휴대폰은 누가 보냈는지부터 확인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불필요한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빛과 커피 향이 하루의 첫 순간을 채웠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화병에 꽂힌 꽃들이 햇볕을 받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과거를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그날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나란히 걷던 두 사람, 포옹하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바닥에 흩어졌던 사진들. 그 기억은 칼날처럼 차갑고 예리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 가고 있었고 그 위에 단단한 피부가 새로 덮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만든다. 그동안 그녀의 삶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무참히 짓밟힌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소중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몇 주 후 요양원에서는 그녀를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경험과 성실함, 그리고 인생의 폭풍을 견뎌낸 강인함이 다른 직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우리의 버팀목이라고 불렀고 정희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도윤이 새로 이사한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에는 초록 잎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집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새 출발하는 거니까. 정희 씨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서로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화분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 내가 나답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야. 바깥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유리 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는 듯 잔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희 씨는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법정에서의 판결이나 돈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란 걸.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감옥에서 완전히 걸어 나왔고 새로운 인생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